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병원 유일하게 하는 울산 울주에 그 정토마을 자재병원이라는 데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29병상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대담하는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나가고 또 새로 말기암 환자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29명이 이렇게 거기에 머물고 이제 거의 막 하루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드나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9병상에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이니까 실은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일주일 뒤일지 오래 머물러 봐야 몇 개월이 못 있거든요. 다 이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 이제 거의 호스피스 병원에 와 계시는데, 거기에 29명의 환자 중에서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환자,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돌보거나 이제 부모면 자식이 돌보거나 가족들이 옆에서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손들어서 한번. 29명 중에 두세 명. 또 우리 바다 몇 명일까? 5명. 가족인데 절반쯤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나와야죠, 전라도. 그치.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 한 명. 29명 중에 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간병인도 둘 수가 있는데, 시골이니까 간병인이 한 43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이 1년, 2년 이렇게 사실 분들이 아니고, 보통은 이제 길게 가봐야 몇 개월 안 될 뿐이니까, 제 생각에는 430만 원이라도 이제 그 계속 몇 년이라면 큰 비용이지만, 금방 돌아가실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이제 큰 비용으로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간병인을 두실 분은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너무 또 냉정하게 또 진짜 간병인 두신 분은 또 딱 한 분이었어요. 한 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저도 기자니까 이제 취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저 자신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29분 중에 한 분이고, 이제 간병인을 아무래도 간병이 있으면 훨씬 더 케어가 잘 되는데, 거기에 그냥 의료인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으신 분이 29분 중에서 28분이 되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저 자신도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권영석이라는 이제 제 친구가 10년 동안이나 이제 투병을 했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이제 항상 모지향 우리 부인과 또 이제 그 예철이 아들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모습, 또 이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또 형제간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가족이 굉장히 좀 특별한 가족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말 함께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면 김병의 효자였다고, 하여튼 조금 안 좋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권영석이, 그러니까 그 10년 투병 생활 중에 한 9년은 대체적으로 잘 버티고 했는데, 마지막 1년을 굉장히 힘들게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좀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노지향 씨가 부인이 이제 자기를 보내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좀 가고 싶은데 이 부인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좀 가고 싶은데 이제 아직 부인이 자기를
못 놔준대? 못 놔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오랫동안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이 절절하게 이렇게 사랑을 이제 갖고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책을 보셨으면은 이 책 안에 이제 이 우리 권영석 친구와 우리 노지양 쌤하고 이런 분들의 이 정말 남다른 삶이 이 책에 잘 쓰여져 있고 그런데 아까도 뒤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 책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줄 정도로 저도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이제 가까이 뵌 분들이지만은 저도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고 저도 이제 추천사를 썼지만은 정말 슬프기도 슬프지만은 마음이 환해진다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환해졌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래도 그 우리 권영석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딱 1년 만에 이 책을 그래도 세상에 빛을 보고 오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내게 되셨습니까? 원래는 남편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글을 간간히 썼어요. 원래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책도 내고 싶어 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그 돌아가기 한 2, 3년 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병이 힘드니까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때는 시라고 표현했어요. 당신 시 잘 쓰니까 시 좀 쓰면 우리 시집 내자 해가지고 한 2, 3년, 3, 4년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기도 매일 쓰고 뭐 글도 자주 쓰고 이제 이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안 좋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굉장히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더 진짜 조금 더 집중하면 그 고통이 좀 덜할 것 같으니까 막 중간에 선생님처럼 제가 점검도 많이 했죠. 요새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뭐 잘 되고 있어. 뭐 이제 이러고 9월까지 원고 마감이야. 그리고 12월에 냅시다. 그게 작년 얘기예요. 근데 글을 꾸준히 쓰긴 썼어도 이제 그걸 하여튼 어떻게 쓸지 방향도 못 정하고 뭐 그런 계획도 못 하고 5월에 먼저 갔죠. 가고 원래 계획대로면 책에도 썼지만 9월에 이제 마감해서 12월에 내야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계속 올해 가기 전에 내야 되는데 하는데 원고는 들춰보고 이제 파일로 정리는 해놨지만 그냥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일주기에는 맞춰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그게 1주년이라고 뭐가 크게 그건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꼭 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원고를 이 상태의 원고가 아니라 우리 남편 글을 이렇게 파일로 묶어서 저는 출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책을 한번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몇 군데 출판사에 여기 조 기자님 통해서도 한겨레 출판에도 보내봤고 또 누구 통해서 어디 유명한 출판사에도 보내보고 했는데 답이 없어요. 답도 없고 어떤 데는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준비해서 내면 모를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기는 다가오고 꼭 내고 싶은데 옆에서 또 저를 걱정하는 분은 뭐 꼭 일주기에 내야 되냐 더 준비해가지고 좀 제대로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면 좋지 않겠냐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도 맞긴 한데 제가 더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서 더 좋은 글을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우연히 파란북은 있는 줄도 몰랐고 대표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원고를 보시고 바로 하루 만에 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참 여전히 궁금해요. 어떻게 이거를 한번 그냥 보시고 하자 그랬을까.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튼 저도 그 뭐 한겨레 출판사에다 이렇게
원고를 줬는데 한겨레 출판사가 이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봐라 니들이 안 되는 책 벌써 3대 찍었어. 그러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파란부 출판사 대표님의 위너입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사람이 안목이 있어야지, 안목이 이렇게 번호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원고를 보면서 권영세가 이렇게 글을 잘 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직접 글을 쓴 걸 본 거는 그냥 실물 당시 이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글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글을 잘 쓸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저도 보고 깜짝 놀래고 또 시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시도 너무 멋진 시를 썼고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진짜 저도 너무 이제 감동했는데 우리 이제 노 선생님은 특별히 이제 이 책에 어떻게 보면은 고정수에 간 이후에 혼자 거의 정리한 저자니까 이 책 챕터 중에서 이 글 중에서 제일 독자들한테 읽히고 싶은 건 어떤 글입니까? 질문이 예리하신 것 같아. 그냥 당신이 뭐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원픽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읽히고 싶은 거예요. 네, 읽겠습니다. 그럼 좀 달라지는데. 사실 제 마음에 제일 와닿고 저한테 제일 소중한 글은 들어가며에 쓴 그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한 거 있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진짜 그게 저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하고 저한테 대한 어떤 약속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저한테는 제일 귀해요. 다른 것보다 귀한데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144쪽에 암과 함께 10년인데 주께서 주신 생명 함부로 해서 9년 전 암에 걸려 수술받던 날 제게 10년 더 주시어 예순되어서 그때 주님 부르시면 따르오리다. 세월 가도 미련하니 마냥 그대로 2년 수술 주기는 1년이 되고 장기 따라 옮겨가며 방사선 쬐고 의사 처방 항암 치료 다 따라 했네. 혼자 약속했던 날이 1년 앞인데 양쪽 폐에 갑자기 물차오르며 배에 관을 꽂아서 흉수 빼낼 때 링거병은 양쪽 팔에 매달려 있네. 주린형처럼 달려 꼼짝 못한 채 헐떡헐떡 가쁜 숨 몰아쉬던 날 비로소 지난 삶을 돌아다 보네. 남루할 것 같아서 외면했던 삶 돌아보니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 후회 원망 대신 고마움 가득. 내가 받은 천지은혜 끝이 없어서 저절로 두 손 모아 고개 숙이네. 주여 고맙습니다. 이제 저를 온전히 주께 맡겨옵니다. 2022년 1월 21일인데요. 이 글이 하여튼 내용적으로도 저는 하여튼 깊이도 있고 이 사람이 이때 진정으로 평화로워졌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더 크게 울림이 있는 글이라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글이고요.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을 또 잘 보여주는 시라서 바람이 불어. 이것도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바람이 불어 122쪽인데요. 혼자 동산에 올라 나무 밑에 앉았는데 바람 불어와 머리카락 헝클어 놓고 그저 지나가네. 바람 없는 사람 바람되어 함께 날아가는데 날개도 없이 찰도 날아가네.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욕심 없고 바람 없으면 참 행복한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사람 그게 참 잘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바람같이 살고 싶어 했고 많이 이룬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도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예, 다른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권영석을 봤을 때는 늘 항상 노재환 선생님하고 이제 함께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제 권영석이 없는 노지양 선생님만 뵌 것은 이제 권영석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인데, 이제 우리 노지양 선생님도 이제 권영석과 이제 결혼이 연애 시절까지 하면 이제 40년이나 됐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긴 세월을 함께 해왔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늘 거의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권영석이 없는 삶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1년을 살게 된 건데 이제 권영석과 늘 함께 온 삶을 살다가 권영석이 없는 1년은 어땠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1년 추모 때 이 질문을 했더니 혼나기만 하고 답변을 그때 안 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질문지 받고 이거 또 있네 가서 안 한다 그래야지 했는데 아까 딴 얘기만 실컷 하고 그 얘기를 못했네. 1년이요. 그렇게 할 일은 있잖아요. 할 일은 있고 그 할 일은 게으름 안 피고 다 한 것 같아요. 다 하고 막 그렇게 부대끼게 어렵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작년에 가고 바로 그건 좀 너무했어.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많이 아플 때 뭐 일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뒤로 좀 다 밀어놨었거든요. 작년 일을. 그러던 게 밀려있던 게 잡히는 게 이제 4월 말부터 뭐 6월부터 쭉 이렇게 잡히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5월에 가고 이제 6월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좀 헛개비 같이 좀 그러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 그냥 해야 될 일들 뭐 평소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진짜 열심히 잘 했어요. 잘 했고 근데 그때나 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자꾸 조심하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쉽진 않아.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복공장에도 이제 자주 가고 거기에 뭐 은둔 청소년이나 또 육고초분 받은 친구들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명상을 가르치고 이제 강연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서도 늘 이제 자주 보고 했는데 우리 노장 선생님은 늘 그 예전이나 그 권영석이 살아있을 때나 뭐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 오면 똑같이 대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속은 어떨까? 늘 이제 제가 이제 늘 바라보는 모습도 좀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다 괜찮았어. 그거 속에 막 억누르면서 웃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권영석의 가족이 이제 우리 노지양 선생님과 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들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나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오히려 더 어떻게 버텨내지 이렇게 또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 또 물론 우리 권영석도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행복공장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또 만들어 놓고 정말 이제 떠나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정말 그 걱정을 갈 때까지도 그 걱정을 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큰 짐을 이제 온전히 혼자 이제 떠안게 되다 보니까 그 행복공장을 이끌고 가느라고 너무나 하여튼 힘든 과정을 하여튼 거치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굳굳하게 이렇게 이끌어오는 걸 보고 저도 늘 이제 마음이 참 애잔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몸이 굉장히 이제 막 고관절도 막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북토크에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너무 몸도 막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제 행복공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 저도 늘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제 권영석 친구가 검사로서 이제 10년을 보내고 이제 두 분이서 다 인천 출신이고 인천에서 뭐 초중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오고 이제 권영석은 이제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로서 10년을 보내고 변호사로서 15년을 보내고 또 행복공장을 2009년에 설립해서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제 행복공장을 이사장으로서 설립자로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 노장 선생님하고 늘 이제 함께 행복공장 설립 때부터들 이제 같이 운영해 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우리 권영석이라는 어떤 검사나 무슨 변호사라든가 뭐 행복공장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마스크 페르소나가 아니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아는 권영석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은 우리 노장 쌤이니까 인간 권영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지랖이 진짜 넓은 사람. 여기 그 뭐야 우리 대표님이 너무 잘 골라주셨는데 책 표지 이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복숭아 한 상자 사서 집에 오다가 한성약국 약사님 2개, 생선가게 아줌마 2개, 호떡집 아줌마 1개, 도너츠 가게 아저씨 2개, 관리실 경비 아저씨 3개, 여기저기 다 떨구니 2개 남아서 저와 함께 맛있게 먹었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물건의 존재도 모르고 그냥 없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뭘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집에 못 갖고 오겠대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런 거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진 물건도 많은 거죠. 그래도 복숭아는 2알이나 왔죠. 그래서 하여튼 뭐라도 있으면 다 이제 다른 사람 줘야 되고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거절 못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을 다 해줘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진짜 정성스럽게 해서 부모한테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친구들 또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게만 얘기하고 저도 좋게 받아들이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보면 뭐 꼭 저래야 돼? 뭐 이게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이 생각했던 기간들도 꽤 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하고 이 사람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기도 했어. 저도 사실은 꽤 퍼주기 좋아하고 막 둘째가라면 그런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하니까 나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암 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그냥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다 내 잣대로 이랬구나 이러고 하여튼 그때 이후로는 다 예뻐 보였어요. 오지랖 넓어도 예뻐 보였고 그래서 기가 막힌 건 이제 정말 힘들 때인데도 흉수가 나와서 흉관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도 누가 도움 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변호사고 또 워낙 잘해주면 또 더 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표도 안 내고 방에서 뭐 하고 있으면 딱 알아. 아 누가 청해서 뭐 하고 있구나. 변론 요지서 쓰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기 전, 뭐 며칠 전까지도 그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권영석은 이제 그 남자 이제 마스크는 그냥 겉모습은 남자지만은 안에는 정말 그 시골의 푸근한 어떤 그 다 퍼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랄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행복공장 가면은 무엇을 싸주든지 싸줘요. 뭘 은행을 말렸다가 싸주든지 뭘 싸줘도 뭘 이제 이거 맛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뭘 이렇게 그 시골 가면은 외할머니가 싸주듯이 그치, 외할머니나 친정 부모가 이렇게 싸주듯이 뭘 싸주든지 이거 좋은 거니까 갖고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막 그 참기름 싸주듯이 이런 식으로 뭘 꼭 싸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그 형제간들이 권영석이가 6형제인가요? 6형제? 5형제? 하나, 둘, 셋, 다섯, 오형제. 맞죠? 오형제인데 이렇게 조카들한테도 그렇게 잘하더만. 맞아요. 조카들한테 그렇게 조카들하고도 이렇게 친하고. 맞아요. 예, 늘 이렇게 오지랖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찍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에서 일찍 떠날 것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의식하고 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인, 자기를 거쳐간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흉보는 걸 못 봤어요. 자기 뭐 암 환자는 보통 불편하니까 자기를 간병한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고 이제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불평하는 소리를 할 법한데 늘 권영석이나 노장사한테 들으면 그 사람은 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렇게 다. 진짜 대단한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니, 평생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났으니까. 거쳐간 사람도 다 네, 있고 맞아요. 그렇게.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우리 행복공장을 거쳐간 또 직원들도 아까도 보니까 밖에서 이제 우리 노선생님하고 식사다가 오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착한 이제 직원도 왔던데 여기도 몇 번 오고 그러는데 행복공장을 조금이라도 거쳐간 분들하고도 그렇게 친하고 꼭 뭘 하면은 그렇게 그 직원들이 오더라고 다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 뭐 이사장님 싫어, 노원장님 싫어하고 보통 떠나지 않나? 보통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중에 떠나고도 이렇게 찾아오고 꼭 부모 자식이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다시 행복공장에 와서 늘 같이 밥을 또 먹고 오면은 늘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렇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고아원을 하거나 무슨 이런 사회복지 시설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특별하신 분들을 가끔 이렇게 야, 저분은 천상 이렇게 저렇게 타고난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예전에 70년대 이럴 때는 진짜 그런 분들을 꼭 뵙는 것 같이 정말 훌륭한 수녀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을 보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 만큼 천상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느낌을 저도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권영석 친구는 이제 팔푼이 같은 구석은 그 꼭 마누라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 저도 엄청 이제 마누라 자랑을 엄청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노장 선생님이 이제 연극을 하시니까 니 우리 집사람 하는 연극 봤어? 아니,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보고 왔는데 야씨 제대로 봐야지 이거지. 그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탈출형을 보러해.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정말 어루만지고 이렇게 치유하는데 정말 너무 최고야. 그러면서 날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연극인으로서 부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장 선생님이 이제 그 행복공장에서 이제 육고초 받은 친구들이라니까 뭐 소년원 또 위안부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극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평생 뭐 미군 부대에 있었던 분들, 미군 그 기지촌 여성들 이런 분들 평생 가슴에 억눌려 왔던 한 번도 남에게 풀어내지 못한 얘기를 연극을 통해서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우리 노 선생님이 이제 그 이화여대하고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이렇게 하신 분이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럼 보통 영문학과 나오면 통역사 이런 것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장 선생님이 영문도 모르고 아마 영문학과를 다닌 것 같아요. 맞아. 그 어떻게 연극인이 되신 겁니까? 진짜 영문학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80학번인데
근데 하여튼 학교도 뭐 마음에 좀 안 들었고, 영문학도 어찌어찌 그냥 이렇게 비겁하게 선택해서 갔는데, 이것도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기준이 너무 개인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재미는 있어, 혼자. 그냥 혼자 봐도 재밌고, 뭐 문학을 보는 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미는 있어. 개인적인 재미는 있는데, 뭐 제 성향인지 그 시대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개인적인 학문이고 그때 제 가치관에는 뭔가 사회적인 기여를 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연극이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연우무대라고 조그마한 그 극단이 있었는데 창작극을 위주로 하는 극단이었는데 거기 연극이 저의 갈증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연극을 올리던 극단이어서 거기서 이제 좀 활동을 했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 이제 연극 쪽으로 빠진 거죠. 빠진 건데 거기도 뭐가 또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때 막 그 조그만 소극장에서 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큰 규모라고 해도 거기에 관객하고 만나서 뭔가 연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가치들을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뭔가 그 전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를 충족을 시켜주는 듯 했지만 뭔가 또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만 했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극을 지금 한 지가 이제 한 25년 그 정도 됐는데 그거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 지금 하는 그 25년 동안 해온 연극은 뭔가 사람하고 정말 내밀하게 소수의 사람들하고 깊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들이 뭔가를 표현해낼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하여튼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좀 강렬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하면서는 아, 이거다라고 딱 느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나는 순간에는 아, 이게 여기가 내 자리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극단은 이제 연극 공간 해로 1997년, 8년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했던 일이나 행복공장 이름으로 하는 일이나 많이 겹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연우무대 가기 전에도 어디 뭐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 때 연극은 그 전에는 안 하신? 이제 대학원에서 희곡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희곡이 특히나 그 영문학 안에서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대학교에서는 영어 연극을 좀 했죠. 영어 연극은 좀 했고, 근데 뭐 거의 극단에서 생활한 그 경험이 첫 경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연극의 경험. 보기는 많이 봤지. 예. 아, 이거 네. 한글 연극도 안 되는데 영어 연극까지 굉장히 바빠하시네. 셰익스피어 뭐 이런 거 하고. 야,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진솔하게 리얼하게 이 노장 선생님 연극은 대부분 즉흥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분이든지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굉장히 그런 즉흥적으로 어떤 감흥이 돋으면 자기 삶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도록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치유가 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끌어나는데 굉장히 그게 치유로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은 부부가 서로 굉장히 위하는 마음을 느꼈는데 오지양 선생님께서는 그 권영성님을 오랫동안 봐오시고 짝꿍으로 지내셨잖아요. 오랫동안 그분을 위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 했어. 그러면 처음도 그랬고 뒤도 그랬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같은 사람이니까 계속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는 막 믿기도 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랬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거나 이랬다기보다 그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그냥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 계기가 있었나요? 처음은 사실 그러니까 제일 크게는 병인 것 같은데요. 암 진단이고 정말 이게 꽤 아주 고약한 병으로 처음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 전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그러니까 저희 행복공장 성찰 사업으로 애니어그램 워크숍을 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잘하시는 신부님이 꽤 깊이 있게 이제 지도를 며칠을 하셨는데
그거를 둘이 이제 같이 하고는 원래도 알았던 말인데 우리는 서로 다르지 틀린 게 아니라고 다 알잖아요. 근데도 그게 잘 안 되던 게 어떻게 애니어그램 공부하고는 그래 저렇게 오지랖 넓고 감정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저 사람 저게 저 사람인데가 그냥 탁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니까 우리 남편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뒤로는 진짜 상당 부분 괜찮아져 버렸어.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이제 암 진단 받고, 그리고 진짜 정신이 번쩍 나고 좀 눈이 떠진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뭐 뭔가 이렇게 팍 깨지는 느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원래 똑같은 사람이고, 내 일상도 그냥 비슷했지만, 그냥 이 사람으로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좋고 다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에는 암이라는 게 전혀 저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저도 정말 한 거의 한 10년 넘었죠. 그 돌아가신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우리 노 선생님도 그때 남편분께서 암이라는 그런 내색이 전혀 없이 그 프로그램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책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은 좀 미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평면적인 감정일 수 있는데 그 두 분이 같이 계실 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우리 노지영 쌤은 권 대표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때 이미 병이 있었는데 근데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두 분이 온전히 근데 그때는 뭐, 아까 말씀하신 10년 투병 기간 동안 9년은 그냥 일상생활 할 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그 수술도 받으시고 수술 5번 했거든요. 그 이미 수술 5번 하고 엄청 뭐 치료도 많이 해서 그거의 부작용도 있는데도 근데도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을 안 받았어요. 막 아프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수술하고 나서 금방 회복하고 또 부작용이 있어도 그 정도는 그냥 감당할 만하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프면 그걸 일부러 참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뭐 살만했고 그리고 뭐 억지로 감추고 일부러 밝은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될 일을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성심껏 한 거지 뭘 안 할리려고 안 할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저 아파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래요 뭐 이럴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크게 뭐가 특별한 행동이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형제도 여기 책에 썼는데 아주 가까운 분들도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어요. 그러기는. 근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안 알리고 이거보다 그냥 워낙 우리 남편 성격이 괜찮아. 그것도 뭐 자기 최면 걸어서가 아니라 웬만한 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그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짜 심각한 병이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다. 뭐 그거로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잘라내고 또 나고 이런 이제 늘 그걸 지켜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제가 가면은 늘 또 홍천의원의 양도원까지 또 왔다 그 몸으로 데리러 와서 제가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이제 대중교통 타고 늘 또 끝나면 또 바르다 주고 양도원까지 이렇게 바르다 주고 그 몸으로 이렇게 거의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몇 개월만 못했지 항상 내가 가면 항상 이제 그 몸을 해가지고도 바르해가지고 바로 이제 데려오고 항상 이제 그 일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으니 그러니까 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기가 어려웠죠. 여기 이제 우리 권영섭 이제 2살 위에 형도 와 계시지만 그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저한테도
이제 자기는 진짜 영석이가 그렇게까지 심하고 그렇게까지 한 줄 몰랐, 형제감도 그렇게 몰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의연하게 이렇게 일단 평상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게 굉장히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아이고 나 죽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본인도 더 힘들었을 테고 주변 사람도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아픈 중에도 최대한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좀 그 저기 뭐 행복공장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행복공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뭐 근데 막 행복공장만 일 또 뭐 제안서 뭐 은둔청소년 뭐 지원 제안서 이런 것도 막 또 작성하고 막 밤을 새워가지고 작성하고 아니 속으로는 제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제 들기도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끝까지 그런 일상의 삶을 이렇게 그냥 유지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친한 우리 추천서 써주시는 홍혜수 신부님은 막 화내셨어. 지금 사람이 전하는데 무슨 행복공장이냐고 막 당장 문 닫으라고 막.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도 뭐 호스피스 병원 얘기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집에 다 매몰돼 가지고 먹고 사는 돈벌이 이제 가족들이 죽는다고 돌볼 짬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세상이 약간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독특하게 이 권영석과 노지양이라는 사람은 현대인 중에서 이렇게 먹고 사는 집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겠죠. 아 무슨 검사식이나 하고 변호사식이나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그러나 세상에 있는 놈들이 더 하지. 권력이고 뭐고 있는 놈들이 더 가지려고 더 먹고 사는 집에 더 환장을 하지. 뭐 있다고 해서 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있는 것들이 더 하는 것이 세상이지. 근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게 이제 더군다나 권영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 검사하면서 너무나 이제 이 친구 심성이 아주 곱고 착한 친구인데 제가 보면 그 검사라는 직책에 저는 요즘에 이제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요즘 검사들하고 권영석은 진짜 영판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친구는 그런 심성이 아닌데 사회복지사 심성이 되고 그 검사를 달라지 오직 마음이 이제 그 검사라는 게 사람 쫓아가지고 감옥 보내는 건데 엄청나게 이제 부대끼기도 하고 일도 과로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담배를 숲에서 하여튼 이제 그게 쟤는 암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과로를 하고 부대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몸에 이제 부담이 돼서 그게 결국 이제 암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너무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부럽더라. 아무 타치도 안 받고 그냥 그래서 자기도 감옥 속에서 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자기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이제 돈도 벌고 해가지고 사재를 다 털어서 이제 독방 감옥 30개를 홍천에다 강원도 홍천에다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독특한 친구 아닙니까? 독방 감옥 1평짜리 감옥 30개를 이렇게 짓다니 그러면은 남편이 꿈꾸는 듯한 그런 소리를 하면 보통은 이제 부인들이 헛소리 말하고 무슨 개소리냐고 이런 식으로 촉쳐야 이게 보통의 대한민국 부인들인데 좋다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제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제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기는커녕 죽이 맞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이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점에서 죽이 잡았습니까? 아니 조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제가 막 좋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근데 뭐 좀 철없이 뭐 이것저것 꿈꾸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거 많이 했고, 뭐 교도소 식당 이런 거 하자고도 하고 요새 뭐 묻지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옛날에 70년, 80년에 그런 거 하자고 그 노트가 한 권 빽빽히 뭐 그런 아이디어로 채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맞장구리 친 거지. 야, 그거 좋다. 뭐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예전에 무슨 식당 하자고 했던 거랑은 이건 다른 충동이었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어디 교도소 독방이라도 가서 일주일 쉬면 내가 살만할 것 같았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충동에서 생겼던 거기 때문에 씨앗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야 이랬다가 진짜 뭐 진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좀 이렇게 귀뚱으로 들으려고 했어. 하고 저러다 말겠지 뭐 이랬는데 자기 일상이 뭐 검사도 힘들었고요. 검사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사 때는 변호사 같은 검사였어. 피의자를 최대한 더 좀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검사였고 변호사 때는 오히려 검사 같은 변호사였어. 그 의뢰인들을 오히려 족치려고 하고 진실에 좀 접근하려고 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뭔가 하는 일에 굉장히 부대껴 했어요. 책임감도 더 느끼고 막 이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 열망은 이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론 생각도 너무 좋고 하면 좋겠다고 했어도 내가 정말 맞장구 치고 그래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었고 10년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차라리 하는 게 내가 안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하기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권영석하고 뭐 그 해피토리 키우는 개 이제 거의 해피토리가 그 어떻게 제가 이제 그 추천사에도 해피토리 얘기를 썼는데 해피토리가 어떻게 그냥 살게 됐죠? 그것만 해도 이제 권영석이 노지양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유기견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 많은데 뭐. 근데 하여튼 거기 홍천이 이제 시골이고 수련은 뭐 저희끼리 있기는 좀 적적하니까 그냥 생각이 어렸을 때 개 키워봤지 개를 안 키워봤는데 머릿속에 여기 시골에서 개를 키우면 개도 좋고 우리도 좋고 좋겠다 이래서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임순례 감독님이라고 그 동물단체 이사장 하실 때예요. 카라에 그분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네가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 빨리 입양시켜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뭔가 임자 있으면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 오자마자 여기 우리 애들 보내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한 마리 두 마리 보내달라고 이랬죠. 근데 이분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러 들어갔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나오시더니 여기는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조용히 와서 쉬러 사람들이 쉬고 가야 되는 데인데 개가 짖어 쌓고 이러면은 안 되겠다. 굉장히 우리보다 더 아쉬워하시더라고. 바로 다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안 짖는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해피해요. 이제 처음 한 마리가 왔는데 진짜 안 짖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짖는 강아지인 줄 알아. 그래서 파주 뜬장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시골 할아버지들이 개를 키워서 한 마리씩 파는 거야. 개장사로 파는데 얘가 7마리 중에 마지막 그래서 6마리는 다 팔려가고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팔려가기 직전에 구조돼서 이제 저희한테 왔고 한 마리 있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마리를 그냥 더 받았는데 걔가 토리. 그래서 해피토리가 저희 영문 이름이에요. 행복공장. 그래서 해피토리인데 토리는 진짜 불쌍한 사연이 많은 그 나쁜 수의사가 울릉도에서 그 유기견 강아지들 보호하라고 직책을 맡겨놨더니 애들을 다 수술 실습을 한 거예요. 멀쩡한 애들도 막 다리 부러뜨리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는데 주민 신고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마리 죽었고 한 20몇 마리 살아가지고 육지에서 들어가서 구출을 해갖고 왔어요. 그 중에 토리가 있었어. 그래서 토리도 3군데 수술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와서
우리한테도 엄청 기쁨을 줬는데 걔네들한테도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도 좋고 또 저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남편이 엄청 사랑했거든. 네, 말도 못하게 사랑했죠. 어디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못 가고 있으면 계속 해피토리 얘기는 얘들이 나를 너무 기다릴 텐데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피토리 거기 이제 행복공장에 자면 이제 저녁에도 권영석하고 같이 이제 들판 홍천강 그 강가로 이제 같이 둘이 끌고 가고 아침에도 이제 산책하고 가면서 이제 해피토리도 그런 식으로 그 상처받은 애들을 이렇게 하듯이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많이 해요. 검사 생활하면서 검사가 보통 이제 그 피의자 범죄자들의 어떤 그 죄만 보지, 니 왜 강도질 했어, 니 왜 사람 두드렸어, 그것만 보지,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얘가 자기 어렸을 때 4-5살 때 자기 아버지는 자기하고 자기 엄마를 돼지게 두드러 패고 또 자기 엄마는 그게 무서워서 집을 나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분노에 차서 이렇게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것에 누가 관심 있어요? 검사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 새끼 왜 사람 두드러 팼어? 그거 니 얼마 때렸어? 몇 대 때렸어? 아주 이놈을 징역을 3년 살려 5년 살려 이것만 생각하지 그 삶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요? 계속 근데 권영석은 전혀 그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고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서 얘를 이제 조금 형량을 적게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부장검사하고 이렇게 좀 다투고 찍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해피토리를 끌고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부대꼈을까 그 삶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검사로서의 어떤 권영석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사 같은 검사. 변호사 같은 검사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청소년들 사건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청소년들 사건을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무거운데 걔한테 다 죄를 물을 수 있나? 그리고 그게 해결 방법일까? 그게 늘 고민이어서 어떨 때는 그 이제 검사실에 불려온 애들을 제 프로그램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또 뭔가 이렇게 형량을 좀 다르게 하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무척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 행복공장 프로그램 할 때도 그때 청소년 프로그램 뭐 특히 소년원생들 뭐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더 애정 가지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할 때도 그런 얘들을 뭐 돕는 모임 그런 거 했죠. 모임 그런 애들을 돕는 모임도 하고 검사 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검사였던 거죠. 굉장히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하여튼 요즘 검사 공화국에서 하여튼 권영석 같은 검사가 있어야 되는데 참 권영석 같은 검사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참 씁쓸한 세상에서 권영석이가 더욱 그리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아까도 이제 애니어그램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그런 애니어그램도 직접 하고 그러면서 늘 보통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지 고집만 세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바뀌고 뭐 성장한다는 성숙한다는 이런 것에 이제 큰 관심이 더군다나 잘난 사람들일수록 지 잘나만 사니까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 늘 권영석과 이 노장생은 하여튼 이제 그런 면에서 늘 흥미롭게 그런 걸 뭐 애니어그램도 얘기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성찰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구를 하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이제 스스로 변화되려고 늘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도 흥미롭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둘이가 같은 이제 행복공장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치유하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도 한데 둘이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좀 변화되거나 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공장 하면서도 아까 애니어그램도 그랬고 뭐 행복공장 하면서 그쵸 좀 좋은 쪽으로 갔죠. 근데 행복공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남편한테 일종의 약속같이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사람도 수태 많이 보잖아요. 뭐 정의가 어떻고 뭐 하고 했던 사람도 적당한 조건만 맞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나대로 당신 당신대로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고 그러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둘이니까 서로 끝까지 잘 경계하자.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았어요. 뭔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빠지기는 정말 쉬울 것 같았고 난 스스로 하는데 절대로 나는 안 그래. 내가 보기에 권영석도 절대로 안 그래 라고 믿지만 또 모르니까 하여튼 그 얘기했던 게 지금 떠오르고요. 행복공장도 행복공장이지만 병이 좀 우리를 더 성장을 시켜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기본 생각이 아픈 건 힘든데 그냥 아프기만 하지 말자. 미치는 장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점점 힘들어질 때도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썼는데 하여튼 우리가 할 건 그냥 한 가지인 것 같았어요. 뭐 어떤 병이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결국 태어날 때보다 갈 때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힘든 것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한데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안 미치는 장사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늘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 면에서 병이 그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 아닐까.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꽂히기 전에도 이제 암투병과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권영석이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자기 신경도 써놓고 이제 진솔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이제 권영석이라는 친구들이 10년 동안 죽음 명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병 명상을 하고 죽음 명상을 하고 그 또 이제 옆에서 당연히 이제 노장 선생님도 이제 같이 이제 그것을 또 부대끼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왔던 것 같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왠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고요. 요 직전까지는 행복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그 문장이랑 연결되는 게 내가 제대로 잘 쓰이고 있다는 그 느낌. 여기가 내 자리고 내가 정말 잘 쓰이고 있구나. 그럴 때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한테 행복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문장에 갇혀있나 하는 생각이 요새 조금 들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하여튼 오늘의 대답은 그걸로. 근데 이게 행복 공장하면 이게 밀가루 공장도 아니고 무슨 기계 공장도 아니고 왜 행복 공장이라고 이름을 저는 하여튼 행복이 뭐 인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그래서 공장이라고 한 이유는 좀 심각한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공장이 뭔가 이렇게 역동적이고 유쾌하고 같이 하고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옛날에 기차 처음 증기기관차 나왔을 때 괴물이었지만 지나고 나가면 그게 굉장히 또 그것만의 뭔가 향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공장에 대한 그런 뭐 저만의 이미지가 있어서 행복을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찾는 거지만 우리 같이 뭐 그냥 뭐 행복공장으로 놓고 보면 20명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좀 찾아가는 과정 또는 우리 모두가 뭔가 캠페인처럼 좀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 나름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행복공장 했는데
어느 나이 때쯤 되신 분들은 막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좀 친하신 분들은 왜 하필 공장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게 안 좋은 이미지인 거예요. 공장이 거기서 막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산업화의 어떤 상징이 안 좋은 부정적인 산업화에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보면 되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나랑 헤어지는 게 되게 안타깝고 막 이랬지 크게 삶에 대해서 후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모든 사람이 부러워야 될 마무리 아니었나 싶어. 후회가 하여튼 뒤에 한 6개월 엄청 아팠잖아요. 5개월 이상. 그때 뭐가 다 이렇게 가벼워지고 다 풀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안 되는, 우리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 다 있잖아. 안 되는 게. 평생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알고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데, 끝까지도 본인이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잘 넘긴 것 같아. 잘 넘긴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은 별로 후회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은 듯해. 그러니까 갈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행복공장 얘기했거든요. 제일 많은 시간을 행복공장 얘기했어요. 그거는 나한테도 했고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했어요. 받아 적게 했어. 막 녹음해 막 이러기도 하고 그 숨도 못 쉬는 와중에. 근데 가고 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공장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부담 느끼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후회가 요만큼 있다면 그 부분 너무 행복공장을 많이 이렇게 짐처럼 나한테 준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리고 저는 저도 꽤 그냥 죽음에 대해서 크게 겁 안 내고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사소한 하나하나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많아요. 많아서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 그거는 이건 아니야 이렇지 않아라고 머리로는 아는데도 자꾸 올라와요. 여기서도 일부 써있긴 했는데 뭐 이를테면 뭐 행복공장 프로그램 그냥 1년 문 닫았으면 이 사람이 뒤에 뭔가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 더 의지를 내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막 입원했을 때는 그때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의지를 냈거든요.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 그랬어. 들어갈 때마다 준비하세요 했는데 그냥 다 이겨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때도 내가 계속 있으면 남은 식구들이 너무 힘들 거고, 뭐 이제 이게 너무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뭐 이런 계산으로 가늠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게 뭐라고 그냥 행복공장 그거 1년 그냥 다 문 닫을 걸.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은 계속 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 투병 기간이 무려 이제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옆에서 투병 이런 걸 지켜보면서 세상에 정답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늘 그 권영석이나 이런 우리 도지양 선생님하고도 이제 권영석이가 이제 뭐 병원마다 얘기가 항상 다르니까 수술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뭐 수술을 또 종용하는 또 의사가 있는데 도무지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에 딜레마에 빠져 뭐 의사마다 얘기가 다르고 또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정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을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수술하면 수술한 대로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4년 내내 기다리는 것도 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고 싶으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늘 그 뭐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때마다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권영석이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이제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10년은 살았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더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30년만 더 살게. 기도를 그러게요. 저는 30년도 아니어서 20년이라도 하지. 남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냐 뭐 이러는데 내 속에 있을 때는 그 객관화 안 되니까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뭔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실체가 좀 드러나고 또 서로 같이 얘기하니까 나만의 또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나만 그런 줄 알고 꽁꽁 감추고 누르고 막 이래서 부대꼈는데 저 사람도 그래. 그걸 확인하는 순간 벌써 내가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꼭 비단 공연을 올려서 무대에 올라가서 뭔가 표현했다고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큰 치유 부분이지만 나랑 옆에 사람이랑 뭔가 얘기하고 뭐 10명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의 얘기를 같이 듣고 내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인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시작이고 남이 내 얘기를 제대로 정말 잘 들어준다. 우리가 뭔가 같이 연극을 하나 만들려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 얘기 그렇게 안 들을걸요? 부모 얘기도 안 듣고 자식 얘기를 부모가 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는 잘 듣게 돼 있어요. 뭔가 진짜 뭐 가치 판단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좋아지지 않겠어요?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고 근데 별거 아닌데도 아주 단순한 거에서 사람들은 편해져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하고 행복공장 하면서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복공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쫓기고 밀리고 뭐 바쁘고 뭐 이럴 때 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걸로 기능하면 좋겠다. 그걸로 좋은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전에는 뭐 이런 데가 꼭 행복공장이 아니어도 내가 좀 숨 쉴 수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좀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숲이 작은 숲이 있으면 좋겠고 행복공장이 그런 데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데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는 제가 연극 프로그램 쭉 하면서 이제 느낀 거 행복공장 전에도 느낀 게 책도 참 중요하고 뭐 어떤 훌륭한 강사가 얘기를 해서 강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상당 부분은 나한테 제대로 귀만 기울일 수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찾아갈 수 있다.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어도 그래서 그걸 와서들 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알려드리지 않아요. 미리 그러니까 뭐 가서 스스로 잘 뭐 채널링 해가지고 찾아가세요 이러지 않는데 저희 와서 보시면은 참가자들이 써놓은 뭐 낙서장이나 그런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시인이 문학가가 쓴 글보다 더 감동적이고 거기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어머 저 사람이 어떤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사람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만한 조건이 되면 나한테 그러니까 내 속의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조건만 맞춰주면 내 거를 드러낼 수 있고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요. 네. 됐어요? 질문을 잘 해주셔서 하여튼 정리하는 멘트를 좀 이제 해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행복공장들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왔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만 행복공장이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삶이 그러니까 뭐 거기서 밥 해주는 분하고 관계 또 찾아오는 분하고 관계 지금도 그 은둔 청소년들이 해피포차를 행복공장 커피차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자기도 6년 동안 은둔했다는데도 너무 하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실무자로서 잘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사람과 치유자가 따로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상처를 딛고 자기가 또 치유자가 되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항시 일상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분리되지 않는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권영석 노지양의 굉장히 남다른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인연이 됐고, 행복공장 안 오신 분들은 너무 이제 아름다운 그 이제 장소에 또 정말 아름다운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와서 하룻밤이라도 같이 이제 지내보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같이 참여도 해보시고, 우리라는 꽃이 지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도 항상 그 정말 아쉬움이 없도록, 고정석이 아까 아쉬움이 그렇게 일찍 50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우리도 아쉬움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꽃피우도록 기원하고, 행복공장에서도 우리 더 아름다운 삶을 같이 이렇게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